노동조합과 당의 상호 민주적 통제를 보겠습니다. 소련에서는 당을 전체 노동계급과 일치시키고 당이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중조직들의 정치적 결정을 대리하고 그 결정에 따라 대중들의 활동까지 지시하는 대리주의가 심화되었다. 그러니까 대리주의라는 게 뭐냐면 노동조합이 할 일을 당이 대신하는 것, 기계적인 명령을 하는 것,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소수가 조직 전체를 대표하는 것, 이런 게 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레닌의 전위정당 개념에 대리주의로 해석될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중앙위원회 권한의 극대화, 그리고 소자본가인 농민의 지도부 장악. 그래서 그 혁명 초기에 노동계급보다는 농민들의 숫자가 더 많았죠. 그래서 이 농민들이 관료화가 되면서 지도부를 장악하게 된다. 당의 관료와 그다음에 총비서의 개인적인 독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혁명적 엘리트가 노동계급을 대신한다. 또 당의 권력과 국가의 권력을 일치시켜서 일당 독재를 정당화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 국가인데, 프롤레타 노동계급이 독재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일당 독재를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앙위원회가 당을 대신하고 최고 지도자가 중앙위원회를 대신하는 대리주의를 심화시켰다. 그래서 공산당 활동가와 국가 공무원의 관료화로 인해 당과 국가 및 사회 전체가 이런 것들이 공고화됐다는 거죠. 당과 국가에서 관료화가 진행되었다. 이런 관료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로서는 혁명 과정에서는 이제 짜르의 포갑이 있기 때문에 엘리트 관료가 불가피하다 하는 게 있었고, 혁명 이후에는 이제 국내의 반동 세력을 척결해야 되고 해외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을 해오니까 이 효율적인 체제, 관료 체제, 엘리트 체제가 필요하다. 스탈린의 중앙 집권적 관료주의 당관은 러시아 혁명 초기 엘리트적인 당관에서 유래를 찾았으니까 스탈린주의적인 맹아가 레닌 시대부터 있었다. 일부 이제 그 분석입니다. 스탈린은 뭐라 그러냐면 1905년에 이미 대중들의 후진성을 지적하면서 노동자 대중을 계몽하는 지도자국으로서 당의 성격을 강조했으며 당원의 자격을 강령과 전술 및 조직 원칙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모든 측면에서 검열받은 자에게 국한한다. 그래가지고 레닌의 이제 그 탄압 시기, 레닌의 그 짜르 탄압 시기에 대해 그 전위정당론을 일반화시켰고 더 심화시켰다. 이런 중앙집권적인 당은 반대 세력을 부정하게 이르렀다. 스탈린은 이제 그 레닌의 사상을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는데 자신을 레닌의 충실한 후계자로 설정하면서 레닌주의에 의하면은 모든 분파의 해체와 제거를 요구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명분으로 당 결정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부정했다. 하지만 레닌의 민주 집중제에 따르면 자유로운 토론에 의한 결정에 따라 행동을 통일하되 결정에 대한 비판 자체를 허용하여 결정의 수정 가능성이 알려져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결정을 할 때 결정 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따라 행동, 집행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집행은 하되 그에 대한 비판, 집행 거부는 문제가 되지만 집행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서 비판을 하면서 이미 결정된 당론에 대해서 비판과 토론의 길을 열어놨다.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트로츠키도 잘못을 발견할 때는 신속하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스탈린 시대에는 당과 국가가 일치화됐는데 먼저 국가가 먼저 관료화가 되죠. 그 다음에 당 역시 관료됐다.
심지어 그 선진적인 노동자가 당과 국가로 편입되어 관료로 전환되었다. 노동조직에서 선진적인 노동자가 엘리트로 육성되면서 관료로 전환된다. 그래서 당의 입장은 의견의 대립 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당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하면 분파가 생길 수 있다. 비판이라면 모조리 파벌리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트로츠키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다수가 소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수는 결국은 이 조직에서 이탈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된다. 그래서 일당 프롤레타는 노동계급은 하나의 당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당 안에서 민주주의가 관철되지 못하면 소수파가 뛰쳐나와서 분열할 수 있다. 트로츠키는 이제 그 소련에 대해서 계급 독재와 당 독재를 동일시한 것을 비판했다. 그 트로츠키 입장은 이제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는 흐름을 형성을 해가지고 스탈린 체제가 붕괴된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련의 붕괴는 그 사회주의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 스탈린 체제의 문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아직도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는 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보면은 서구의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이 제도화되죠. 제도화되면서 당과 노조, 엘리트에 의한 관료화가 진행되면서 과두제와 그 활동가들의 관료화가 심해되었다. 노동조합 관료, 당의 관료. 1900년대에 보면 이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반숙련공들이 노동조합에 편입되어 노동조합이 대중화됐다. 그래서 과거에 숙련공 중심의 노동귀족 혹은 노동관료와 그 반숙련공 중심의 노동조합 대중과의 긴장이 형성됐다. 그래서 노동조합 내에서 민주주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그건 정당도 마찬가지죠. 보통 선거의 확대로 인하여 이제 그 일반 유권자 당원들의 이제 일반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대중 정당화됐다. 그리고 대중과 관료, 상층과 하층의 긴장이 형성됐다. 레닌은 그 독점 자본의 초과 이윤 일부에 의해 매수된 숙련공 혹은 노동 관료 이런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치면 이제 정규직, 귀족 노동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층의 노동 귀족은 부르주아의 주요한 사회적 지주이다. 그래서 이게 노동 관료는 노동자의 대리인이죠.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노동자의 대리인이지만 동시에 왜 자본가와 타협을 해야 되죠. 협상을 한다면 항상 노동조합 위원장들이나 관료들은 자본가와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르주아의 앞잡이다. 특히 서구의 경우에 당은 노동조합의 관료와 과두를 지도와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순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노조 지도자들이 대중의 선두에 서 있을 때, 그래서 노조 지도자들이 대중과 함께 했을 때, 그리고 대중들이 이 노조 지도자들을 투쟁으로 압박할 때, 노조 지도자들은 투쟁하는 것보다 협상을 좋아한다 그랬죠. 자본가들과 협상을 해야지 자기 권한이 늘고, 그 다음에 심하게 말하면 해고도 안 당하고 또 교도소도 안 가고 하기 때문에 투쟁보다는 협상을 좋아하는 편이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이 노조 지도자들이 대중과 함께 싸울 때는 그들을 지지하지만 항상 노조 지도자의 관료와 타협 가능성 이런 것들을 비판해 나간다. 노동조합 관료는 기본적으로 개량주의다. 특히 총연맹의 경우에는
개량주의다. 왜? 국가나 총자본과 타협하려는 협상하려는 그런 욕구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런 관료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대중 투쟁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투쟁만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런 노조의 관료들은 정치 조직에 의해 견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자가 있었던 당시에 독일 3인당이 이미 제도화가 많이 됐었죠. 득표율로 보면 제1당이었고 국회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지역 차원의 정권, 지역 차원의 정부나 중앙 차원의 각종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자는 관료적인 중앙 집권제가 사회주의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관료보다는 노동자의 자발성,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특히 로자는 레닌의 그 전위정당론, 이거를 모든 나라의 절도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럴 경우엔 노동자 계급의 그 창의성, 자발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 정당의 노동조합에 대한 우위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양자의 민주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정치적 지도지 조직적 지도나 명령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민주주의 적용 방식이지 민주주의 폐기가 아니다. 그렇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노동자 민주주의죠. 노동자 민주주의. 그리고 계급의 독재이지 정당이나 파브레가 독재가 아니다. 그람시도 역시 비슷하게 대중과 지도자들 간의 어떤 균형관계, 변증법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자, 로자는 대중의 자발성이 혁명적 정세보다 늦기 때문에 당의 선도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중이 자발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어떤 대중 투쟁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자발성이 생기는 거죠. 자발성이 되려면 앞에 대중 투쟁이 있어야 돼요. 대중 투쟁. 어떤 혁명적 시기가 있어요. 혁명적 시기가 있으면 그 혁명적 시기를 거치면서 자발성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자발성은 대중 투쟁이나 혁명적 정세보다 늦어지죠. 그거에 대한 반성, 평가니까. 그래서 자발성만 인정할 경우에는 대중 투쟁이나 혁명적 정세에서 당이 선도하는 게 불가능해져. 그러니까 혁명이 되려면 당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이 있어야 된다. 혁명 과정에서 당이 없다면 대중이 자발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혁명으로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의 선도성이 있어야 된다. 당이 혁명 이후에 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혁명 전에 이미 당이 있어야 된다. 그 로자의 레닌의 전정당에 대한 비판이 일정 부분 타당한 지점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이제 중앙 집권적인 민주 집중제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죠.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이 그람시는 종속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평등 관계예요. 독립적이지만 정당의 우위, 정치적 지도, 쌍방 통행을 해야 된다. 혁명은 자각된 노동계급의 지휘관에 의해 엄밀하게 지도되어야 된다. 그렇죠. 혁명이 되려면 병사도 있어야지만 장군도 있어야 되니까 병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스스로 대중에 기반해야 되고 행동에 돌입하기 전에 대중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전쟁에서 나갈 때 장군들이 전쟁 전에 병사들한테 연설을 하죠. 그리고 병사들한테 어떤 결의를 시키고 이런 쌍방향적. 지도자와 대중은 분리된 게 아니다. 상호 소통해야 된다. 사회당이 자율적인 조직이 아니라 관료에 머문다면 노동계급은
다른 정당의 건설을 나락하죠. 아까랑 똑같은 거죠. 당이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으면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분당으로 나아간다. 탈퇴를 한다. 또 반대로 이제 무정부주의자들이 민주주의지가 않다면서 당의 집중성과 관료제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결국 대중들이 무정부주의적 경향으로 갈 거다. 무정부주의자들이 그 비민주주의를 핑계로 조직을 더 분열시킨다. 어쨌든 스탈린주의 정당은 마르크스주의 정당의 한계를 벗어난 걸로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 엥겔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말할 때는 소집단, 정파의 독재나 개인의 독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일당 시스템, 비민주적인 일당 시스템이 아니었다. 레닌에 의하면은 러시아에서 일당제로 귀결된 건 중간계층이다. 사회혁명당과 같이 중간계급이다. 소부르주아 정당이 이 반혁명에 가담함으로써 그들이 숙청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일당 독재가 일반적인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 폴란드 체코에서는 중간층의 정당이 파시즘에 대항했죠. 파시즘에 대항했다. 민주주의 개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은 러시아와 다르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동유럽에서는 공산당이 중심이 되지만 그 주변에 다른 당도 있는. 다만 핵심 권력은 공산당이 갖죠. 북에서도 조선노동당이 그 집권하고 있고 핵심 권력을 갖고 있지만 일정 부분 권력의 일부는 조선사회민주당한테 인정합니다. 조선사회민주당의 당수가 최고인민회의 상임부위원장이다. 우리로 치면 국회 부부장이다. 자, 스탈린주의 정당에 대한 반발로 인해 레닌의 민주집중까지 거부하게 된다. 그래서 대중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로자의 입장을 중앙집권적인 정당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그래서 스탈린의 관료제적인 당과 레닌의 중앙집권적인 당을 구별해야 된다. 그 다음